중독과 관련된 우리의 뇌 영역이 어느 부위가 있는지 사회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의 항상성, 일정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이고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과 인격을 담당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뇌는 그 소위 말하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신경세포와 신경줄기가 140억 개 정도로 모여져 있는 전선줄의 복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 영상을 나중에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회백질하고 백질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백질은 좀 하얗게 보이는 부위인데 거기는 신경세포가 저기 신경줄기가 있는 데고 조금 회색으로 보이는 곳은 신경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간은 제가 핏덩어리고 뇌는 지방덩어리다. 핏덩어리는 재생 능력이 굉장히 빠르지만 지방덩어리는 재생 능력이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우리 뇌는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회복이 너무 느려서 회복된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에서야 회복이 되는 걸 알았다.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중독의 치료는 뇌 회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보통은 1.5kg밖에 안 돼요.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70kg 몸무게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산소 소모량은 포도당 제일 효율적인 연료죠. 포도당과 산소는 우리 전체 몸의 20%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많이 쓰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 뇌는 우리한테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1.5kg밖에 안 되는데 2%밖에 안 되는 몸무게의 비중이 20%의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신경세포인데요. 이게 신경세포하고 신경줄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경세포가 파괴되기보다는 이 긴 신경줄기가 끊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뇌 손상은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있다 해도 신경줄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뇌기능 저하가 생기는데 그건 약물 환자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백질은 신경세포가 있는 것이고 가운데 백질은 신경줄기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펫이라고 하는 신경줄기 세포를 볼 수 있는 뇌 영상인데 굉장히 촘촘하게 백질 영역에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는 파충류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중두엽,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감정, 운동,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나눠져 있고 좌우방구, 우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방구, 우방구가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좌방구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방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방구 같은 경우는 이 홀리스틱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전체 나무를 조망하는 데는 우방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건 좌방구가 합니다. 그럼 어느 쪽 뇌가 망가지면 시야가 좁아질까요? 그렇죠. 우방구가 망가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디테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중독 환자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좌방구보다는 우방구의 손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Z자로 생긴 M자고요. 네모로 만들어진 세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방구가 손상이 되면 Z자는 봐요. 근데 M자를 보질 못합니다. 네모는 보는데 삼각형은 보지 못해요. 반대로 좌방구가 손상을 받으면 M자는 보는데
Z자는 못 봅니다. 세모는 보는데 네모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야가 좁아지는 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건 약물 환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오방구 손상이 좌방구보다 훨씬 더 큰 거고 실제 연구 결과도 오방구 손상이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상하 좌우 우방구와 좌방구의 균형, 그다음에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의 균형, 이런 균형 감각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약물 사용은 결국 우리의 뇌의 그런 균형 감각을 마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 우리 둘째 딸 막 태어났을 때예요. 예. 얘가 29주 6일 만에 나와서 1.6kg가 좀 안 됐거든요. 예, 이게 와이프 새끼손가락인데 진짜 작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쾌락의 파충류의 뇌만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박동수, 생명 유지와 배설과 관련된 욕구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이 아이의 뇌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발달 과정을 느끼는 거죠. 이때는 생각해보면 배고픔, 외로움, 공포 이런 것들을 혼자서 채울 수 있고 달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래줘야 돼요. 우쭈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우리 약물 환자들 어때요? 우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왜? 약물을 통해서만 스스로 마음을 달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약물이 없어지고 나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쭈쭈쭈를 요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와줘야 내가 하지. 나를 달래줘야,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내가 회복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회복자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배워나가는, 조절하는 걸 배워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회복의 과정이 아이의 성장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게 처음에 태어나면 쾌락 원칙만 있어요. 프레저 프린시플만 있고 1차원적으로 먹고 자고 싸는 데만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3개월쯤 되면 소위 편도와 해마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사회적 미소예요. 누구나 보고 방긋방긋 웃죠. 아직은 자기 자신과 외부에 대한 경계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8개월이 되면 낯가림을 하거든요. 낯가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와 자신과의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say no라고 하거든요. 거절하고 싫어, 안 해, 못 해, 미운 3살, 4살, 미운 5살이 요즘은 3살, 4살 됐다고 그러긴 하는데 싫어, 안 해, 못 해, 거절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이나 약물 환자분들 중에 say no, 못해, 싫어, 너나 실컷해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대뇌피질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각하고 언어하고 상위 인지 기능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어쨌든 외부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위험을 인식하고, 어쨌든 2, 3세경이 되면 심부름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 그러면 버리고 오기도 하고요. 4, 5세가 되면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고 싫어하고 거절을 많이 하고 지 멋대로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6세가 되면 이해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발달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전두엽 관리 기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 발달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케이지에서 자란 쥐와 여러 쥐들과 다양한 설치물이 있는 곳에 자란 쥐의 뇌의 신경줄기 세포의 연결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어쨌든 아래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쥐들의 뇌세포 근무망도 훨씬 잘 발달되어 있고 학습 능력도 뛰어났고 뇌 크기도 더 컸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뇌세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늘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뇌세포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뇌세포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프루닝이라는 게 생겨요. 가지치기가. 옛날에 가위손이라는 영어가 있었는데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가위를 가지고 둘 다 가위손 가지고 뭐 사자도 만들고 기린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이 가지치기가 일어나면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과 이런 마음가짐이 태도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시기죠. 근데 그 시기에 약물을 사용하는 건 이 가지치기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과하게 일어나거나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물건과 모양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이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의 약물 사용은 정말로 위험하다. 우리가 사실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뇌 발달 순서가 재밌는 게 이게 회복의 순서와 똑같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발달하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하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발달해요. 그럼 제일 늦게 발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앞쪽 뇌예요. 앞쪽 뇌가 제일 늦게 발달하고 그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25세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게 절대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라색과 파란색이 점점 그 성숙한 부분이고요. 아직 파란색은 덜 발달한 부분, 빨간색하고 노란색 그리는 덜 발달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뒤에서부터 앞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잖아요. 우리 회복의 순서도 똑같아요. 보고, 듣고, 다른 중독자분이나 다른 회복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구나,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어떤 본인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모임 해보면 듣지 않아요. 우리 약물 사용자분들이나 중독자분들 초기에는 듣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거기 모임에서 따라가는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딴짓해. 핸드폰 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듣기 시작하거든요. 듣기 시작하면 모임이 재밌어져요. 모임이 재밌어지면 시간이 금방 가. 그래서 늘 끝날 때 얘기가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네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시작하는 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뇌 발달은 교류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와 공감을 통한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조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외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자잖아요, 항상. 근데 외국은 따로 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연사 증후군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갑자기 죽는 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자면서 엄마의 호흡이나 심박동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자 자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뇌가 발달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성의 뇌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서적인 뇌는 특히 변연계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준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도 회복자와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려요. 혼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할 수 없고 회복자와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상호작용 박탈의 결과인데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과학자들이 깨끗한 환경에 음식을 주면 애들이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사진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 아나클리틱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A가 빠져야 되는데 아나클리틱 디프레션에 레네 스피츠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했거든요. 의존적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칭얼거림, 체중 감소, 성장 안 되고 병에 쉽게 걸리고 무표정하고 지적 발달도 안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그 아이를 물고 빨고 사랑해주고 껴안고 달래주고 보채줬더니 이렇게 같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연구 결과로 이런 게 연구가 됐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게 1958년도에 이 대리모 실험이었어요. 이게 58년에 사랑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고아원 아이들 실태를 보고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원숭이를 부모로부터 바로 떼가지고 우리에 넣어놓고 대리모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놓고 오유병을 만들어놨고 오유병을 매달아놨고 한쪽은 벨벳 천으로 감싸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물이 있는 곳에서 많이 지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과학자들 예상하고는 틀렸죠. 대부분의 시간을 벨벳 천이 있는 데서 껴안고 지내다가 배가 고플 때만 그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은 벨벳 쪽에 가 있고 입만 젖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컨택트 컴포트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껴안아주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소년원에 가서 옛날에 애들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놀랐던 게 소년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두들겨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들. 이게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부모로부터 격리된 원숭이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하지만 항의의 반응을 보이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음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고립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먹이와 물에 멸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인의 신경 생리적 작용이 정서적 학습에 크게 의존하고 그 정서적인 뇌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결핍이 있었을 때 약물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자신이 외부의 그런 컨택트 컴포트를 통해서 위로받고 안정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친구 관계나 또래 관계나 약물 사용이나 외부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시도나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ACE라고 해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는 크라이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외상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폭력, 폭력적인 부모, 부모의 이혼, 부모의 우울증 자살, 약물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부모의 범죄, 뭐 이런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경험했느냐. 그래서 4가지 이상 있으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살의 위험성이 5,000배가 증가하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고, 이런 외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물 문제나 도박 문제나 정신질환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나 행동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중독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이게 중독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 중독 약물 사용과 관련된 영역이 이 전두엽, 동기를 담당하는 케라케로, 정서적인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변현계 하고 이 전두엽하고 변현계가
사실은 중독 약물 사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중요한 영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제일 손상을 많이 받는 것이 그 두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두 부분의 영역의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후유증을 경험하는지는 6회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호 조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이 두개골 안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뇌가 손상을 받는 기전은 되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아니면 화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물리적 충격이 왜 오토바이 타다 뇌진탕, 교통사고, 뇌출혈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거고요. 사실 화학적인 뇌손상은 이제 약물 사용과 관련된 뇌손상이 전부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흥분 독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너무 흥분하면 파괴되도록 되어 있어요. 스스로 파괴되거든요. 뇌가 흥분성이 높아지면 흥분하려면 칼슘이 뇌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칼슘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과흥분 독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대개 우리 자극제나 억제제 모두, 자극제는 약물을 사용할 때, 억제제는 금단 증상을 경험할 때 뇌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과흥분 독성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일어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경련이거든요. 우리 이제 약물을 과다 사용해서 경련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또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약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많이 올라요. 심박동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뇌는 지방덩어리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으면 뇌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열 지능저하가 되는 경우들을 간혹 경험을 하거든요. 물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도 높지 못한 화학 물질로 약물을 저급하게, 특히 필로폰 제조 때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몸에 들어갔던 약물이 몸의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대사 물질에 의해 생기는 독성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또 많이 했는데, 그 약물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발생기 산소들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암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신경줄기 모습이고, 오른쪽은, 밑에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신경줄기가 망가진 건데요.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줄기가 특히 많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줄기가 끊어지면 뇌 영역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